어 주말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예. 산불이 났습니다. 예. 이게 또 지금 이제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까 불이 확 이제 번지는 이런 때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불이 이렇게 많이 번져서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보시고 또 이게 사망하신 분도 계셨는데, 이야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누가 원인이냐 이제 얘기가 많잖아요. 누가 원인이냐 할 때 지금 얘기가 나온 사람이 있어. 성묘객이 헐레벌떡 나오더라. 어? 도망치듯 내려가더라. 화재 소식을 접하고 마을 주민이 성묘객과 마주쳤다. 어디 가느냐 물었는데 대답을 못 해. 이 양반들이 여기서 불장난을 한 거야? 뭐 한 거야? 여기서 왜 불이, 아니 이게 왜 성묘를 하는데 왜 불이 붙어? 그러니까 담배를 한 거야? 뭐야 이거? 대형 산불의 실화자로 추정되는 성묘객이 급하게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음. 가장 먼저 불이 난 곳으로 향하면서 봤더니만 현장에 도착한 A씨. 불이 난 곳에서 내려오는 성묘객들을 보면서 헐레벌떡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와 마주쳤자. 어디 가시냐고 붙잡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하더라. 머뭇거리면서 가려고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자동차 번호판 등을 사진에 남기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 일러뒀다. 그리고 경찰이 데려갔다. 이 사람들 지금 이제 이 라이터가, 아니 이 라이터가 여기 딱 있네. 여기 라이터가. 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 라이터가 떨어져 있더라. 이거 뭐 이거 담배 핀 거 아니야 이거? 라이터가 이게 담배용 아니에요? 이게 이거 어디 이거 뭐야 이거 라이터가 이거 어디서 이거 이거 불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였다. 하하. 삽시간에 옮겨 붙으면서 여기저기 막. 하하. 불이 난 곳에는 라이터가 발견되었다. 성묘객을 상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찰. 실화자는 직접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이 났다고 신고하였다. 아 그래 실제로 성묘객 때문에 일어난 불이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확실히 되네요.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저기서 불을 지를 일이 뭐 있어? 뭐 풀떼기를 갖다가 정리한다고 한 거야? 아니면 뭐 이상한 의식을 한 거야? 아니 나도 이제 그 아바마마랑 이렇게 그 성묘를 갈 때가 있는데 불 이렇게 할 일이 없는데 그냥 이거 뭐야 이거 돗자리 깔아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술 같은 거 이렇게 올려 놓고 그다음에 절하고 그냥 그러고 내려오잖아. 이 자풀 같은 거 모아 놓고 이렇게 피우는 건가? 향을, 그러니까 이게 향을 피우는 정도로 불이 그렇게 나지는 않을 것 같고 뭘 한 거야 대체 이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성묘 가면 이제 풀떼기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보통은 그런 이제 성묘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뭐 돈 주고 좀 관리 좀 맡아 달라 하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제 돈 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막 이렇게 잡초들이 막 나니까 그거 이렇게 관리한답시고 거기서 또 이거 한 거 아닌가 그랬던 건가? 하여튼 이런 커다란 불이 음 그 산에서 그렇게 불을 갖두고 지를 생각을 한다는 게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네. 하여튼 어 얼마나 그 불이 잘 빨리 번지면은 그냥 그렇게 시작한 불이 그냥 순식간에 확 번져서 어떻게 대응도 못하고 그냥 며칠 내내 이렇게 불이 확 번진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 산에서 저렇게 라이터나 뭐 담배든 뭐든 이런 그 불이 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는 게 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예. 이게 하면 안 된다. 이 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정말. 이게 뭔 일이냐 정말. 그리고 어떻게 좀 사람들이 이게 몇 번 우리가 산불을 한두 번 겪어 본 게 아니잖아. 건조한 날씨에 불이 확 번진다라는 이야기를 매년 듣는데도 어떻게 저런 일을 벌이냐. 참 거참 그 참 아휴. 근데 이렇게 인제 산불이 난 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겐 되게 불행한 일이고 또 그 또 충격적인 일이고 할 텐데
이걸 가지고 음모론을 만드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좌우를 막론하고 참 못난 인간들이다 싶은데 이게 중국의 지령이다. 아니다. 호막의식이다. 진짜 이쪽 바닥도 정말. 온라인에서 음모론이 확산됐는데 산불 재해가 정치적으로 의도된 거라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나오게 됐다. 호마의식, 중국 간첩 지령이라는 식의 음모론이 확산인데 윤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일종의 무속의식을 하다 발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무속을 좋아하는 그분께서 예, 그분께서 김건희 이 한 진보는 뭔 진보 성향이야. 이 김건희가 산불로 호마의식을 했다는 영상을 올리고 김건희가 윤통과 함께 윤통과 자신의 나쁜 흐름을 바꾸려 무속의식을 실행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내가 이래서 그 좌파애들 따라하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음모론 자체가 좌파들이 나는 거라니까. 좌파들. 이게 봐. 이런 게 딱 봐도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틀튜브적인 세계관이 어디서 왔냐? 이 좌파애들이 하던 거야 원래. 얘네들이 원래 이걸로 하던 애들이야. 호망의식이 뭐냐? 불을 활용한 밀교의식을 가리킨다. 하하. 윤통의 사주상 불이 있으면 크게 된다며 의도적으로 산불을 냈다는 주장도 있다. 무당이 산에서 몰래 굿하다 불 낸 게 아닌가 의심 중이다. 아 진짜 얼탱이가 없구나. 여기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중국 짱깨들이 일부러 산불을 지르려는 영상이다. 간첩이 아니면 대낮에 산불을 지를 수가 있냐. 이건 또 뭔 소리야. 윤통 탄핵 반대 측에서도 비슷한 음모론이 나왔는데 중국 등 간첩에서 국가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일부러 방화를 했다는 식의 음모론이다. 예. 중국인이 아니면 대낮에 산불을 지를 수가 있겠냐. 참 예. 30곳 이상 산불이 났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나냐. 오전부터 오후까지 작정하듯 이러는 건 지령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없어 지금. 우리 사회가 정상이 없습니다. 이게 지능도 지능인데 사실 인제 저런 일종의 그 증상이라고 할까요? 이 정신병적인 증상을 저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포페니아라고 지금 불러요. 아포페니아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억지로 연결지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그거를 신뢰하고 믿어버리는 그런 인제 일종의 정신병이야. 정신병인데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너무 인제 잘못된 신념을 갖거나 이제 어떤 잘못된 맹신을 하거나 예 약간 정신적으로 미숙하거나 그러니까 현실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논리적이지 못한 그런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신병적 증상이죠. 아포페니아라는 증상입니다. 상관도 없는 일을 연결지어서 이걸 믿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중국 간첩이나 뭐 북한 간첩으로 연결짓는 이런 전응아들이나 또 모든 걸 무속으로 연결지어서 이게 다 윤석열, 김건희, 박근혜가 무속과 어쨌다 이쨌다 이렇게 연결짓는 애들이나 예 똑같은 지능 수준이 이제 그런 저지능의 이런 이제 일종의 광신도들이면서 인제 저지능이니까 광신도가 되고 광신도니까 저런 어떤 인지 능력의 저하 현상이 인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 이제 지들끼리 저기에서 저런 정신병적인 증상을 이제 공유하면서 지들끼리 예 그걸 또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정치판에 지금 흔하게 있습니다. 원래 저런 거는 좌파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 우파 바닥에도 지금 이런 게 많이 이제 흔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근데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죠. 인제 우파 진영에서 이런 현상은 이제 가짜 기독교나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에 의해서 좀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좀 그런 전응아 새끼들이 쪼끔 이렇게 좀 제거가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 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좀 이런 역겨운 정체병 환자들 때문에 더러워지고 있는데
더 심각한 증상들을 앓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갖고 있던 어떤 시스템이 하나둘씩 붕괴되는 듯한 느낌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문화상품권 사용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상품권 영원히 사용 중단될 수도 있어요. 충격이네. 예. 문화상품권이 이제 사용 중단됩니다. 옛날에는 이 문화상품권은 선물로도 많이 주고 막 정부에서도 주고 이랬던 것 같은데 문화상품권 주의보가 떴어. 소비자가 환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혹시 문화상품권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바꾸세요. 아 이거 그냥 썩어 버려. 이거 큰일 나 이거. 예. 야 이거 이제는 국내 대표적 상품권 중 하나였던 문화상품권이 사용 중단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지급수단 업체로 등록해야 되는데 얘네가 등록을 안 했다 이거야 지금.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란 사용 고객이 금액을 미리 충전한 뒤 나중에 쓰는 상품과 포인트 등의 업체들인데 여기에 가입을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을 해야 이 사업이 유지가 되는 건데 얘네들이 이걸 등록을 안 했다라는 거야. 왜 안 했냐?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사용 고객들이 이제 이 상품권을 사기 위해 줬던 현금을 다른 데 못 써. 여기 되면은 선불업 등록 업체는 충전 금액을 100% 별도로 관리해야 되고 선불 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화상품권 업체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현금을 다른 데 쓰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죠. 선불 충전금 전액이 이용자의 재산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문화상품권 업체는 선불업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업체가 파산하면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일단은 뭐 컬처랜드 상품권은 선불업 등록을 마쳤다. 그래서 이 컬처랜드 상품권은 모바일 문화상품권은 괜찮은데 지금 이 문화상품권 업체는 지금 가입을 안 돼 갖고 지금 안 되는 거야. 예, 보호를 못 받는 상태가 된 거야. 재무 상태도 좋지 않다. 재무 건전성에 대한 위험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저거를 문화상품권 업체가 어떻게든 저런 규제 정책을 피하기 위해 지금 가입을 미뤘다가 신용도가 확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지금 "너희 거 안 쓰겠어." 이러고 지금 보이콧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상품권을 이대로 가면 문화상품권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날아가는 거지. 왜냐 업체 자체가 지금 내 생각엔 저거 이거 감당을 못 하는 거지 지금. 재무 건전성이 안 좋을 리가 없는데 안 좋은 걸 봐도 그렇잖아. 얘네들이 어디다 돈을 썼길래 재무 건전성이 안 좋은 걸까? 여러 의혹들을 가질 만하죠. 그러니까 문화상품권 있으신 분들은 잽싸게 잠깐 내가 문화상품권이 내가 있었던 거 아닌가? 내가 예전에 내가 뭘로 받 내가 무슨 상품권 나 다른 백화점 상품권이었구나. 하여튼 문화상품권 여러분들 빨리 쓰시길 바라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가 내년까지 서울에 7만 호가 입주됩니다라고 발표를 했어. 내년까지 7만 호가 입주된대. 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겠구나. 야 어떻게 좀 이게 서울에 좀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고 좀 안정되냐. 그런 거야. 그랬더니 국토부가 발표를 딱 했어. 현장에 갔더니 빈 땅이야. 국토부가 공개적인 구라를 쳤나요? 이 내년에 입주한다는 아파트를 찾아니까 텅텅 비어 있는 빈 땅. 현장 찾아가니 건축주도 불가능인데 아파트 통계에서 빼야 되는데 이 국토부가 업적을 뻥튀기 하려고 거짓말한 건지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입주하려면 3년 걸리는데 뭔 내년 입주냐. 서울의 아파트가 충분하다는 정부 발표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입주량 통계에 포함된 주택사업장을 찾아가니 기초 공사도 안 하고 아예 또 오피스텔과 비슷해서 아파트도 아니었다.
무려 7만 호에 달한다고 강조했던 국토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현장을 갔더니 작업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어. 공사장 출입구 닫혀 있어. 국토부 발표대로 아파트가 공급될지는 미지수였다. 내년 11월 입주는 사실과 다르다. 당연히 준공 못한다. 3년 후 문의해라. 우리는 되게 재밌는 나라가 됐어, 우리나라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를 우리가 어떤 상식이라던가 어떤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어떤 믿음을 주는 이런 쪽이 아니라 그저 어떤 맹종을 하고 또 광신도들을 모아서 무조건적인 옹호를 하는 정신병자들을 앞에 깔아놓기만 하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로 떼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재인 때도 그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거든. 계속 거짓말의 연속이야. 거짓말의 연속. 그리고 그 거짓말이 매번 들통이 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이런 거짓말을 옹호하는 애들이 광신도급,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급이 아니면 또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매번 이런 흔히 말해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전응학급의 광신도들을 동원해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지. 이러면 나라 발전이 되겠냐고. 나라 발전이 될 리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대목도 얼마나 지금 이 어떤 정부에 대한 문제나 또 이제까지 정치인들의 이런 거짓말들, 뭐 부정선거가 어쩌니, 씨발 무슨 중국 간첩이 어쩌니, 뭐 집값이 뭐 안정될 거라는 이런 온갖 좌우막론한 개소리들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들이나 어떤 우리들이 중심에 있어서 이건 아니다, 맞다를 구별해 줄 능력이 정부에게 있어야 돼. 근데 정부가 구라를 치고 그럴 정신병자 사이비 종교 광신도들이 이걸 옹호를 해. 어디 막시정 광신도들이나 종북 빨갱이 새끼들이 옹호해. 아니 이러니까 상식적인 얘기는 없어. 끝없이 거짓말과 음모론, 그다음에 옹호하는 전응하들. 끝없이 음모론, 거짓말, 옹호하는 전응하들. 무한 반복이야. 이게 뉴스가 저런 국토부면은 벌써 내부의 애들 그냥 싹 다 경제시켜버려야 돼. 싹 다 그냥 다 잘라버려야 돼, 저런 애들. 그런데 버젓이 국민 세금으로 돈 받아먹고 있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저걸 옹호하는 광신도, 사이비 종교 광신도 새끼와 빨갱이 새끼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간첩보다 더 간첩 같은 새끼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하나씩 망하고 있는 거야 지금.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스템이 망가지는 데는 이런 깜도 안 되는 새끼들과 이런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인간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과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더러운 문화가 지금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이제 빨갱이 놈들이나 이 사이비 종교 광신도 새끼들이나 이게 싹 다 이거 정리해야 될 놈들이야 이거 다. 여기에 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때문에 아주 두들겨 맞고 있죠. 완전히 미국이 친중 미국이 돼 버렸어. 친중 트럼프인데 아니 이 트럼프 얘는 우리 뭐라고 해. 공화당 출신 애가 정말로 제대로 된 공화당 출신이면 반공주의에서 확 나가 가지고 이 공산주의를 어떻게 조져버리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반공을 외치는 매체들을 다 없애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친중이야, 친중. 친중 트럼프의 그동안의 업적을 한번 보시죠. 중국 견제하는 조직을 줄줄이 해체하는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놀랍죠. 오죽하면 중국이 막 박수치고 좋아할 정도라니까. 연방정부 개편하면서 대중 주요 조직 다 해체시켰습니다. 국방부 및 국토안보부 주요 조직 다 폐지하고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이 미디어에서도 반중 미디어들 다 없애버렸어. 와우. 이 놀랍구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서도 정작 중국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미국 내 주요 조직들을 스스로 해체해버리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 즉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명분이지만 정작 웃긴 건 반중 애들부터 먼저 날리고 있다는 거야. 아니 이거 좀 웃기잖아 이거.
중국이 가장 우려하던 조직들을 다 트럼프의 손으로 없애고 있다라는 거. 정작 트럼프 정부 내 중국이 두려워하는 조직들은 없애고 있는 아이러니가 벌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 ONA. 예. 국방부 내부 싱크탱크 ONA 폐지해버렸습니다. 여기는 미국이 향후 10년에서 20년에 직면할 도전을 예측하는 역할, 중국 경제와 대만의 관계, 자율무기 등장에 대한 여러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대만을 노리고 중국이 그로 인해서 어떤 최신 기술을 얻게 되고 반도체 기술을 얻으면서 어떠한 게 우리에게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잖아. 이게 당연히 반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관계는 당연한 지식이야. 날려버렸습니다. 예, 하지 말라라는 거야 이거 연구. 예. 미국의 냉전 승리를 도운 국방부 사무실인 ONA에 대해서 날려버렸습니다. 결국엔 트럼프가 이걸 날림으로 인해서 중국이 대만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방관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걸 방관을 조건으로 혹시 대만이나 다른 쪽에서 돈을 더 뜯어내려는 목적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완전 친중이라니까 지금. 친중 트럼프야 친중 트럼프.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관련 조직인 사이버 안전점검위원회 CSRB 폐지해버렸습니다. CSRB는 중국 정보기관이 미국 통신 대기업들을 침투한 사건을 조사했는데 날려버렸어. 트럼프가 반중주의라고 빨던 새끼들은 대가리 받고 반성하세요. 이 족밥 새끼들아. 그 새끼들 어디서 씨발 어디 틀트구나 쳐보면서 씨발 무슨 트럼프가 중국을 어떻게 조지래 개소리가 자빠지네. 야 VOA 날린 것만 하더라도 벌써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폐지하려는 칩스 및 과학법도 중국과의 첨단 산업 경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거 왜 난리냐. 예. 또한 소프트 파워 이 대표적인 이제 반중 미디어들이죠. 여기가 바로 자유아시아 방송과 미국의 소리 VOA도 대폭 축소해버렸습니다. 이 중국의 선전 활동에 막겠다라는 목적이었는데 트럼프는 VOA에 대해 급진적 미국 목소리를 비난하면서 1,300명을 휴가 조치시켜버렸습니다. 사실상 방송 해체예요.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의 우파들 중에서 지금 미국에 관련된 지식이나 미국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엉뚱하고 현실과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음모론에 빠져 사는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과 어울리니까 현실을 몰라. 현실을. 지금 돌아가는 양태가 어떤지를 보면은 트럼프는 중국과의 견제에 있어서 그 견제 목적이 반공이 아니라는 거야. 중국이 공산주의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돈을 많이 뜯어가니까 반대할 뿐이지. 이거는 완전히 시각이 패러다임이 바뀐 거라고요. 자꾸만 어디 이상한 맨날 틀리는 틀투 안에서는 모든 걸 반공주의를 중심으로만 해석을 한단 말이야. 세상의 모두가 그 늙은 노인네들처럼 어디 덜 떨어진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공산당만 욕하면 되는 줄 아는 거야. 근데 미국은 이미 그 단계 관심이 없어. 거기를 넘어간 지 오래란 말이지. 공산주의가 확산의 가능성도 없거니와 공산주의는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공산주의 국가끼리 합쳐도 미국 하나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산주의보다는 다른 데에 더 타격을 주고 있었다는 거지. 그 대목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인권의 문제라든지 어떤 이 자유의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반공주의적 관점에서의 어떤 대중의 시각이나 어떤 미국의 시각이나 어떤 세상의 시각이 공산주의를 중심으로만 판단하면 이렇게 틀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 변화라는 건 미국 국민들이 원한 거잖아요. 미국 국민들에게 트럼프가 내가 공산주의 척결하겠다고 해서 뽑힌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공짜도 한번 나온 적이 없어. 트럼프 입에서. 트럼프가 뭘로 당선됐습니까? 한국 새끼들이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뺏어갔다. 한국 놈들이 우리한테 달러를 다 훔쳐갔다. 유럽 놈들이 우리한테 방위비를 뜯어가고 일본 놈이고 한국 놈들한테 내가 방위비를 뜯어내겠다. 그리고 걔네들한테 공장을 우리나라에 유치를 시키겠다. 너희들에게 일자리 내가 주마. 이걸로 뽑힌 거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잖아. 트럼프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얘는 동맹이나 혈맹을 중요시하는 이런 발언들, 그런 주장들, 뭐 중국에 대한 뭘 가지고 얘가 당선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트럼프니즘이라는 거는 미국이 동맹도 동맹이지만 계산은 철저하게 하는, 그런 손해보지 않는 거래를 통해서 미국의 위대함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그게 트럼프니즘인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의 옛날 그 쌍 7년도, 쌍 6년도의 관점에서 6.25 때 관점으로 미국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반공제를 외쳐주고 중국을 조져줄 거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이 사이비 종교 광신도 새끼들이나 이런 시대착오적인 걸로 보니까 다 틀리잖아요. 완전히 트럼프가 이런 우리 한국식 반공주의 입장에서는 상친중의 중국 간첩보다 더 간첩이야, 저렇게 되면. 왜냐면 중국에 이롭게 만들어준 거 아니야. 우리나라 중국 간첩 99명, 99만 명보다 트럼프 한 명이 더 친중이야 지금. 저런 식이면.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이제 다 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사람들은 더 이상 공산주의를 두려워하질 않아. 그냥 조져버리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못하라 그러냐. 다른 나라가 되지도 말든 미국은 미국 안에서만 소비해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 뭐 빈부격차의 문제들, 또 부채 문제들, 이런 게 왜 미국이 이런 꼴이 당하냐. 미국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돈, 우리의 달러가 다른 나라에 다 날아가고 있어. 왜? 그 나라가 전쟁 비용을 제대로 안 내거든. 유럽이 우크라이나 도와줬는데 왜 미국이 도와줘? 한국이 왜 북한 싸우는데 왜 우리가 한국한테 도와줘야 돼? 한국이 돈도 많은 나라가 지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미국의 입장에서 이렇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 우리 혈맹이니까 우리를 당연히 도와준다고 생각하겠지만 never ever라는 거예요. 그딴 일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럼프 형님의 입장에서 지금 저 대목은 중국을 견제한다가 미국의 목적이 아니라 미국에 대고 달러를 많이 가져가는 그 어떤 나라라도 니들은 다 조진다는 거야. 그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빨갱이고, 그게 간첩이고, 그게 빌런인 거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못 배운 전응한 광신도 새끼들한테는 중국 간첩이 어쩌니, 북한 간첩이 어쩌니 이러잖아. 미국은 그딴 거 관심 없다니까요. 미국은 미국 달러를 부당하게 뜯어가는 이 못돼 먹은 나라들, 그 무역 거래에서 미국에게 적자를 주는 새끼들이 바로 간첩이고 빨갱이 새끼들인 거야. 그러니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지금 귀싸대를 계속 맞고 있는 거라고. 짝짝짝짝짝. 우리는 여전히 60년대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파놈들이. 이런 광신도 사이비 종교 믿는 정신병자 새끼들을 데려와서 길바닥에 깔아놓고서 이걸 우파랍시고 거들먹거리니 이렇게 망해버린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 공산화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가난해지는 걸 걱정해야 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공산당이 아니야. 가난이야, 가난.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간첩 새끼들도 서울에 월세를 감당 못해서 지방으로 도망갈 정도라고. 이 정도면 우리나라 지금 물가가 너무 세고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고 나라가 가난해지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할 건 공산당 문제가 아니라 가난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걸 걱정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 이게 바로 사이비 종교 광신도 새끼들의 문제인 거야. 현실 인지가 안 되거든. 그리고 이런 반공주의라는 게 이제 끝났구나를 잘 보여주는 사례잖아요. 미국이 트럼프가 또 트럼프 국방부가 공산주의 얘기를 꺼내지도 않잖아. 오히려 반공을 외치던 매체들을 싹 다 날려. 반공에 대한 연구 싹 다 날려버려. 거기에 돈을 왜 쓰냐 이거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날려버려. 그럼 뭘로 하겠다고? 이제는 그딴 게 아니라 무역 관세로, 달러의 힘으로, 우리의 안보력으로 우리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상대방으로서 공정을 우리한테 유치를 시킨다. 이것만 남아있는 거야. 이게 미국이 원하는 진정한 이념이자 방향이고 비전인 거지. 공산주의 확산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지. 미국에서는 공산주의가 확산될 일이 없잖아요. 미국이 다른 나라의 공산주의 확산을 왜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나라 사장이 된 거야.
그러면 한국의 사정을 보자고. 한국이 지금 공산주의 확산을 걱정할 지금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간첩 새끼들 걱정할 상황이야? 아니야. 간첩 새끼들이 지들 생계를 걱정해야 돼.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경제적인 압박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대목에서 지금 미국이 많이 바뀌었구나를 알려주는 좀 대목이죠. 여기서 미국이 이 정도만 해도 우리로서는 압박이 되게 심해. 왜냐면은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반공주의를 완전히 다 날려버리니까 한국의 우파가 지금 내밀 수 있는 게 없잖아. 물론 이제 우파도 바뀌어서 반공주의는 약간 뒤로 빼고 대신에 이제 자유주의를 내세워야지. 국민들한테 더 많은 경제적 자유, 인권적 자유, 또 어떤 사상적 자유, 또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더 많이 보장해 줄게. 우리를 지지해라. 저 좌빨 새끼들은 너희들을 억압하지 않냐? 우린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마. 이러고 이제 넘어가야 돼.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지. 윤석열 정부 때 이게 넘어갈 줄 알았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회기를 했단 말이에요. 뉴라이트랑 이런 꼴통 사이비 종교 광신도 새끼들한테 이걸 맡기면서 이제 망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반공주의도 때려버렸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때리는 게 뭐예요? 이제 한국 너희들 그동안 돈 많이 빨았잖아. 내놔 이러고 이제 때리기 시작합니다. GM 공장이 나간다고 합니다. 한국 GM. 나 한국 안 있을래. 아니 어떻게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을 해. 야 나 나갈래. 과징금 부과 놓고 한국 GM. 요거 너무 센데 나 나갈래. 야 한국 GM이 전기차 규제 완화 안 하면 우리는 생산 공장을 모두 다 이전해 버리겠다. 와우. 여기서 환경부가 마련한 저공해차, 그러니까 공해를 줄여서 만들어라는 것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하며 이거 너무 높아서 난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 규제에 충족 못 시키니까 우리는 나가버리겠다. 하하. 자, 이게 만약에 한국 GM이 나가버리면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만 명 이상을 고용할 한국 GM이 철수할 경우 저로망 사업에 막대한 파급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야.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 광신도 새끼들이 우파랍시고 맨날 하는 얘기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얘기를 해. 트럼프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근데 결과는 정반대잖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가겠다는 게 미국 기업이 더 먼저 나가 중국 기업보다. 이런 상황들이면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정부는 거의 친중 정부이면서 반한 정부에 가까워. 이 정도면 그나마 있던 미국의 것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 보고 너희들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다 풀르라는 거야. 구글에 대한 거, 전기차에 대한 거 이제 다 들어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풀어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러면은 거의 독과점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로서는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런데 여전히 이 사이비 종교 광신도 새끼들이 뭐라고 하고 다니냐. 중국 간첩이 어쩌니 우리나라 부정선거가 어쩌니 이런 정신 나간 소리만 하고 있다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생겼는데 이 새끼들은 지들 교주 먹고 살 걱정만 하고 있어.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어딜 봐서 우파야. 이게 가짜 우파지. 여기에 미국이 또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달걀 보내. 이렇게. 야 달걀 보내. 미국의 다급한 요구에 한국이 초비상. 야 한국도 달걀값 오르게 생겼어. 아니 미국 얘네들은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미국아 니들도 달걀이 필요하면은 좀 이제 너희들도 우리한테 한국과 잘 지나겠다. 그래 그럼 방위비를 좀 보류해 주마. 좀 달걀 좀 줘. 이러면 될 텐데 이거 우리는 월 1억 알. 1억 알. 정부 업계는 난세. 1억 알. 야 1억 알이면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 이거 뭐라는 거야? 뭐 우리는 어쩌라는 거야? 이거는 뭐 우리는 안중에도 없냐? 국내 계란값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미국까지 수출이 가게 되면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물량이 지금 달릴 정도야. 어? 미국으로 계란 수출이 시작돼 향후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계란 수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못 해 먹겠네. 못 해 먹겠어. 미국이 저 미국이 좀 옛날 같았으면은 뭐 그래 뭐 하나 우리가 양보할게. 뭐 하다못해 무슨 그거 있잖아. 저 민간 국가 포함시킨 거 약간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달걀 좀 더 줘. 뭐 알겠어 콜 이러고 우리도 주는데 뭐 아쉬움이 없지. 근데 지금처럼 뭐 한국한테 너희 관세 맞고 임마 알루미늄 맞고 임마 반도체도 맞고 자동차도 때리고 다 맞아라 이 새끼야 방위비야 다 맞아. 민간 국가도 맞아라 이러고 달걀은 내라.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놓고 반중 매체는 다 없애. 반중 뭐 연구도 다 없애. 아니 이러면은 뭐 우리가 미국 미국과 동맹이랍시고 뭐 한다죠. 미국한테 뭘 기대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야 미국 놈들아 야 럼프 형 달걀 가져갈 거면 달걀 한 10만 개당 뭐 이렇게 세금을 갖다 1%씩 좀 깎아 주던가 뭐 이런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 간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거 있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때리기만 하냐. 뜯어가기만 하고. 지금 미국 이러면 안 돼요. 예. 지금 미국의 지금 행보가 친중 반환이야 친중 반환. 지금 한국을 그냥 쌩까고 지금 한국을 조지고 오히려 중국을 더 배려해 주고 중국의 어떤 그러니까 공산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지금 한국의 우파들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야. 미국의 저 행보가 그동안의 친미 우파 이 기반이 반공주의였는데 반공주의가 지금 멸망이 돼 버리고 이제 남는 게 없어 우리가 팔 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자유주의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늙었고 웬 사이비 종교 광신도 새끼들이 들어와서 음모론을 퍼뜨리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파로서 아젠다가 묶여버렸다라는 거야. 어디 부정선거에 중국 간첩 얘기나 하고 앉아 있으니 이 바닥이 지금 현실이 그게 아니잖아. 중국 간첩보다 지금 미국의 관세가 더 심하게 우리를 더 망칠 판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현실을 빨리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린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다. 왜? 사이비 종교 광신도 이 쓰레기 새끼들 때문에 몇 번을 강조해야 돼. 몇 번을. 이 새끼들을 빨리 숙청을 하고 빨리 제거를 하고 빨리 거세를 시켜야 우파가 다음 소재로 넘어갈 수 있고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놈들은 이 교주만 빠는 빨갱이 새끼들이 왜 우파에 와서 지들이 우파인 척하고 있는 거야. 이 더러운 새끼들이. 한덕수가 탄핵 기각됐습니다.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예. 역시 한덕수의 탄핵은 뭐 좀 생각하기 좀 어려운 대목이 있었죠. 예. 파면 사유는 아니다 등등등 뭐 이랬어요. 탄핵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 아하.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권한대행직에 복귀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뭐 그 보면 내란 가담 방조 묵인 기각.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기각. 그다음에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절차 회피 기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기각. 한동훈과 같이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기각 해갖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분의 위법성만 인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임명을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탄핵이 될 만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좀 의견들이 좀 갈라지긴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탄핵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어떤 법적 위반이 없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뭐 개별 의견은 우리가 볼 것까지는 없고 단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대목은 한덕수의 탄핵에서 중요했던 논란 중에 하나가 한덕수의 탄핵을 위한 정족수가 뭐냐. 즉 한덕수가 그 총리로서 탄핵을 시키는 거면은 과반 이상이면 돼.
150명 이상이면은 탄핵이 되는데 대통령 대행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똑같은 위치에서 탄핵을 시키려면은 200명 이상의 그 동의가 필요해. 150명이냐 200명이냐에 따라서 정족수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한덕수에 대해서 야당 쪽이 150명 가지고 탄핵을 시켜버린 거야. 그거를 국민의힘에서는 200명이어야 되는데 왜 150명으로 했냐 가지고 한 거야.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걸 분석을 했을 때는 한덕수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이 총리로서 탄핵을 시켜버리면 어차피 대응을 못하는 거 아니냐. 지금 야당의 계산은 이거라는 거야. 총리직을 탄핵시키면 대통령 대행을 못해. 그 대통령 대행이라는 거는 아무나 임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국무위원 순서대로 넘어가게 돼. 즉 대통령 다음에 총리가 맡다가 총리가 날아가면은 그 다음에 또 누가 맡다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장관이 맡다가 또 어디 국토부 장관이 맡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가 있어. 대통령 대행에 대해. 그러니까 만약에 총리로서 탄핵을 시켜버리면은 어차피 이 총리 자리가 비니까 그 다음 순서가 맡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순서를 또 탄핵을 시키면 그 다음 순서 넘어가게 된다는 거야. 대통령 이 대행이라는 걸 자체가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 총리라는 그 직책을 탄핵시키면은 어차피 대행이 넘어가잖아. 대통령 대행을 탄핵시키면 대행 자체가 넘어갈 일이 없잖아. 그 대행 자체가 탄핵된 거라면 이해가 돼요? 대통령 대행직이 탄핵이 됐다면 다음 최상목한테 넘어갈 수가 없었다고. 총리라는 직책을 탄핵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대행직이 최상목한테 넘어서 최상목이 대행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를 이 대행직이라는 것이 탄핵됐다면은 이걸 묶어놨다면 다음 사람이 못 맞는데 이게 다음 사람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총리를 탄핵했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총리에 대한 정족수는 150명이 되니까 아마 야당의 그 논리가 이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총리직을 탄핵시키면은 이건 다음 사람으로 넘기면 그만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 야당이 언제까지 자기네들과 좀 코드가 맞는 애가 나올 때까지 계속 탄핵시켜서 대행 업무를 넘기고 그 탄핵 기간 동안 이 대행 업무를 맡는 애가 다 통과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야 사실. 그래서 최상목 제끼고 누구 제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야당 입맛에 맞는 애가 나올 때까지 할 수도 있어 사실. 근데 그거를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인정해 줬다라는 겁니다. 정족수가 150명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제가 주장한 대로 총리를 탄핵시킨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정족수는 151명으로 된다라는 판단이 오늘 공인 인증됐다는 게 하나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겼지만 찝찝한 승리가 된 거죠. 왜냐면은 민주당이 앞으로도 계속 탄핵을 계속 시킬 수가 있어. 권한 대행에 대해서. 그러면은 또 뭐 한덕수 묶여, 최상목 묶여, 누구 묶여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야. 계속 하자 이러고. 그래요. 예. 좀 요 대목이 이런 대목에서는 권한 대행의 운명이 권한 대행의 운명이 그렇게 밝지가 않구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건데 뭐 어차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민주당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 민주당의 책임 소재가 좀 빗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당에서도 좀 아쉽다. 이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했다라고 좀 불만이 많아요. 이럴 수가 있는데 근데 아마 민주당도 여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탄핵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도 얻은 게 없잖아요. 사실상으로는 민주당도 그만큼 지지율의 역풍도 받고 비난도 많이 받으니까 걔네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러고 좀 멈칫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다 이제 정치라는 것이 다 그런 거야. 걔네들이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남용했다가는 역풍을 맞으니까 항상 정치라는 게 막 가다가도 또 역풍 맞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처럼 그건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맡길 일이라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 정치판이 그런 어떤 그 국민들의 판단, 집단 지성에 대한 신뢰보다는
서로 간의 팬덤이라고 하는 덜 떨어진 전응아들의 경쟁 구도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승리와 패배 뭐 이런 관점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니 모든 걸 다 판사한테 맡겨 버리고 그 판사가 정치적인 문제를 판결해 주는 어떤 것이 이기고 이런 쪽에 어떤 결론만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번에도 사실은 이겼다고도 할 수 없고 졌다고도 할 수 없는 좀 애매한 또 다른 면을 좀 보면요. 이번 판결에서는 그런 것도 또 있죠.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주장하던 게 "왜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내란이라는 걸 뺐냐?" 라는 논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인제 탄핵 소추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빼고 좀 라이트하게 해 갖고 통과시키는 그렇게 해서 소추하는 이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주도했던 게 권선동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혐의가 되게 많았거든요. 뭐 무슨 직권 남용이 어쩌니 저쩌니 막 별의별 거 많았는데 그걸 다 뺐어. 탄핵 소추 그걸로 탄핵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 인제 권선동이랑 그쪽 국회 애들이 "야 이거 좀 너무 많다." 이래 갖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해 갖고 남긴 게 뭐 최순실한테 대통령 기록물 넘겼다. 그다음에 무슨 뭐 선거 개입을 했다 뭐 했다 뭐 이런 걸 몇 개 넣어 가지고 이제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건 왜 빼냐? 뺐으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도 말 많았는데 그때 "아니 빼도 되는데?" 이러고 그냥 한 거야. 근데 이번에도 똑같아 했죠. 이번에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중에서 내란 "야 내란 이거 판단은 빼." 이러고 빼 갖고 넣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했던 게 한덕수예요. 한덕수에 대해서도 내란을 넣었다가 뺐어. 근데 그 문제를 지금 헌재에서 아무런 지적은 안 했다라는 거야. 이런 걸 보면은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내용들이 이제 하나가 또 날아가게 된 거죠. 이 내란이라는 걸 넣었다 뺀 것이 헌재에서 판단할 때 절차적 오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번 판단에서는 이게 사실은 한덕수가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윤석열 대통령한테 또 불리했던 하나의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덕수가 이번 계엄에 있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야. 그러니까 "나는 계엄에 있어서 내가 개입한 게 없고 도와준 것도 없고 그리고 국무회의도 없었다."야. 근데 한덕수의 그 주장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받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에서는 한덕수의 주장을 받아줬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한덕수가 주장하던 국무회의가 없었다라는 걸 받아줬고 그 덕에 한덕수가 계엄과 상관이 없다. 또는 계엄에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게 증거가 없다. 이런 쪽의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한덕수가 주장하던 국무회의가 있었다라면 한덕수 너가 좀 의심이 된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걸 보면은 국무회의가 없었다라는 거를 지금 이번 한덕수를 통해 인정받은 거 아니냐가 되는 거지. 만약 인용이 됐다면 또 그만큼 한덕수만으로도 인용이 될 정도면 계엄이 좀 위험했구나. 또 위법했구나. 위헌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각이 나오더라도 한덕수는 하필이면 나는 국무회의에 참여도 안 했고 난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애를 기각을 때려주니까 한덕수의 주장을 받아준 셈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한덕수가 주장했던 국무회의에 어떤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한덕수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덕수가 이 내란과는 상관이 없는 인물로서 탄핵을 비껴갈 수 있었다라는 관점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 한덕수의 주장을 지금 헌재가 받아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내용을 보면은 한덕수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았던 사람이 기각을 받았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이 기대가 될 텐데 한덕수는 아니라는 거야. 한덕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반대했고 자기는 참여도 안 했고 자기는 몰랐고 자기는 국무회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하고 한덕수는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사람인데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사람이 기각을 받았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불리한 정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국무회의가 없었다라는 걸 헌재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줬다는 게 되니까. 국무회의가 없었다라면은 이제 윤통이 얘기한 쪽을 더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번 내용들은 그런 면에서도 좀 윤통에게는 그렇게 유리한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자기네들이 주장하던 내용들이 다 지금 제낀 거 아니야. 정족수나 어떤 내란을 뺀 문제나
그다음에 한덕수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줬다는 부분은 좀 내재성으로 볼 때는 유리한 내용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뭐 예를 들어 김용현 탄핵이야. 김용현 탄핵의 요소로서 저렇게 나왔다면은 윤통이 유리할 수 있지만 한덕수는 그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이 저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한덕수 쪽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윤통에게는 불리한 정황이겠죠. 요즘에 이분이 또 유명해졌어요. 이제 보수 진영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기존에 박근혜 대통령과 달랐던 어떤 현상이 있었지만 여기에 또 내재적인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역시 했던 해석대로 이게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 광신도 전응아 새끼들을 동원한 좀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이 우파 바닥에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적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더러운 광신도 새끼들이 아무리 집단 린치를 가하고 협박질을 하고 깝치고 쌉치고 뭐 똥을 싸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신념대로 얘기할 수 있는 용기들이 나오게 돼 있지.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보수 진영에서 뭐 평론가나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좋은 평가를 잘 못 받아. 왜냐면은 한 번 좀 말실수를 하거든. 뭐 젊은 층을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젊은 층 내에서도 좀 정신병자 같은 애들을 빨다가 망신 나가거나 이런 사례가 많아. 이게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고 옛날 뭐 역시나 80년대를 통과하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때의 추억에 빠져서 잠시 이제 착각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어 네, 요즘에 와서는 좀 이분들이 정신을 차리셨는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네요. 김진 씨가 윤통이 탄핵 기각이 되면은 민중혁명이 일어난다. 끌려 내려올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또 뒤집어졌어요. 극우 꼴통 보수 시위하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하시나? 극우 꼴통 보수 시위하는 차원이 다르다. 사실 극우 아니죠. 꼴통 보수 아니에요. 이것도 좋게 말하는 거고 그냥 광신도 광신도 사이비 종교 광신도들이지. 광신도. 사이비 종교 광신도들이라서 얘네들은 보수도 아니고 그냥 빨갱이 새끼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교주나 빠는 그냥 그 교주 1인 독재를 찬양하는 그냥 정신병자들이지 뭐. 윤통을 기각한다 하더라도 절대 다수의 항거로 윤통이 며칠 내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보수 논객이 예측이 나왔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대통령이 복귀하시면 혁명 수준의 민중 항쟁이 일어날 것이다. 서울역에서 용산 한강까지 사람들이 가득 채울 것이고 민중들의 성난 시위로 윤통이 며칠 내로 하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통이 탄핵됐을 때 벌어지는 저항 세력들 일명 극우 꼴통 보수들이 벌이는 시민과는 차원이 다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의 장관들의 탄핵 시위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위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인지하셔야 돼.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요. 헌법재판에서는 어떤 면직을 시킬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범죄 혐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의도를 본다라는 거예요. 의도를. 이걸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선거법을 위반했어요. 그걸 헌재가 인정을 했어. 노무현이 특정 정당이 당선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선거 개입이 맞고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이게 탄핵에 이를 만큼 위중하지가 않아서 봐주겠다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한테 문서를 보낸 게 문제가 됐단 말이야. 자, 이 양쪽의 사건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냐? 수사 협조 안 했다 이거야. 헌법재판소도 안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노무현과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는 뭔가요? 뭐 범죄 형량의 차이인가? 아니라는 거야. 두 개의 차이는 단발성이냐 연속성이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무현은 단발적으로 얘기 한마디 했다 이거야.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연속적이었다라는 거야. 최순실과의 관계나 수사에 협조 안 하는 행태나 헌법재판소에 안 나오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 되니까 의도를 알 수가 있잖아, 의도를. 그 반복성에서 의도가 이 사람을 해야 되는 수준에 도달하면 탄핵이 되는 거고, 단발성에 그치면 탄핵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장관이나 감사원장이나 검찰들에 대한 것도 민주당에서는 단발적인 사건들을 모아가지고 탄핵으로 엮어서 내버렸으니까 이게 다 기각을 당하는 거라고. 연속성이 없잖아요, 연속성이. 지금 누구야, 저기 한덕수의 경우도 자기가 예를 들어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게 그냥 계속 임명을 안 해. 나는 누구도 임명을 안 해주면 뭐 다 거부권 다 해주면 계속 해. 그랬으면 탄핵 당했지. 이 새끼 제정신 아니네 이러고. 근데 그게 아니라 단발이니까 그것만으로 이 사람은 의중을 알 수가 없다 이거야. 이런 부분들 앞에서 감사원장도 그랬고 검사들도 그랬고 단일 사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번에 있었던 일, 한 번의 발언들, 한 번의 어떤 행동들을 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면직 대상이 안 된다고. 근데 같은 행동들이 연속적으로 있다? 이랬을 때는 이제 탄핵이 도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절차적인 위헌성과 위법성이 좀 뚜렷하잖아.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어떤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계엄을 위한 절차들, 뭐 예를 들어 총리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방장관이 총리한테 얘기해서 대통령한테 가고,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듣고 국무회의를 해야 되고 거기서 사인을 받아야 되고 속기록도 남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고령을 작성하는데도 충분히 이게 헌법적으로 맞는지를 평가해야 되고, 여기에도 역시 부서를 남겨야 되고, 동시에 여기에 한해서만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한해서만 계엄을 행동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겼어. 싹 다 어겼어. 이게 뭐예요? 연속성이 벌어졌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앞선 사건과는 상대가 안 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으니, 이러니까 적지 않은 이제 사람들이 8대 0을 지금 예측을 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문제 삼는 것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결코 내용이 지금 국민의힘에 유리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내용은 단발성이기 때문에 노무현 사건과 흡사한 사건이었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심각한 연속적인 절차적 위법성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도 알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도 알아. 안 되겠다 이거. 지들도 아니까 작전을 바꿨잖아요. 작전을 뭐라고 바꿨습니까?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시켜야 된다고. 각하. 여기 있는 각하가 대통령 각하 이게 아니라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무효로 만들자라는 거야. 왜 전략을 바꿨겠어요? 8대 0이 나올 만큼 절차적인 오류가 너무 많아서 그래. 그 각하로 바꿨다라는 이유는 내부적으로도 여론이 자기네들이 늘어나지가 않잖아. 탄핵 반대 여론이 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쪼그라들고, 사람들이 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봤을 때 윤통층의 절차적 오류나 문제점들이 너무 연속적으로 많이 있다. 이게 탄핵이 안 되면 그럼 누가 당하는 거냐? 이러고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밀려버리고 논리에서. 그래서 나오게 된 논리가 각하야, 각하. 자, 각하를 시키려면은 절차적 문제밖에 없어. 절차적 문제를 삼아야 돼. 그런데 이번에 뭐예요? 그 절차적인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내란을 왜 뺐냐야. 내란을 왜 뺐냐가 지금 한덕수 사건에서 이게 별 논란이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가 중요한 게 날아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윤통 쪽이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 그리고 이 한덕수를 왜 먼저 했을까? 여기에 대한 것도 이 한덕수의 날짜가 정해졌을 때도 한덕수가 저렇게 돌아와서 정상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윤통한테 유리한 게 없잖아요. 오히려 한덕수가 돌아오질 않고 최상목도 막 빌빌대고 있고 나라가 막 위험해.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돌아오셔야 된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어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근데 한덕수가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뭐 내가 영어 샬라샬라 해갖고 뭐 트럼프도 만나고 내가 어떻게 안보도 강화하고 딱 나라가 안정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막 이러고 나가버리면, 그러면 대통령 없어도 잘 굴러가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좋은 시그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탄핵 심판을 볼 때는 바로 단발적인 거냐 아니면 연속성이 있는 거냐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보수 쪽에 계시는 저런 분들이 도저히 이게 기각이나 뭐 그러니까 기각을 얘기하기나 논리가 없으니까 각하를 얘기해야 되는데 각하를 얘기하자니 뭘 얘기할 게 있냐는 거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헌법재판소가 벌써 까고 나왔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탄핵에 있어서 야당의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이 "너희들 줄타내기 너무 심하다 임마. 탄핵 좀 그만해 임마." 이러라고 얘기를 해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오히려 더 무한 탄핵하라고 저렇게 보장까지 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 보수 내부에서는 '야 이건 도저히 각도가 안 나오네.' 이러고 인제 대통령이 저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탄핵이 안 되고 다시 돌아오시면은 야 씨 그러면은 어명 이걸 가지고 누가 이걸 인정하고 바라보겠냐. 다 뒤집어 놓으려고 나오고 "나 같아도 나가겠다." 막말로 이걸 보는 뭐 친한계이든 반윤석열계든 우파 쪽에서도 이 '이게 말이 되냐.' 이러고 다 뛰쳐나올 거다라는 쪽의 이제 이야기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인제 우파 쪽에 뭐 이런 사이비 종교 애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 예 다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가 그만큼 이제 여러 개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윤석열 대통령은 절차적 문제를 각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본인들이 했던 어떤 계엄의 과정은 절차적 오류가 이렇게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절차적 오류를 얘기하니까 좀 재밌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탄핵 심판에서는 절차적인 문제를 지금 헌법재판소가 거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당한 압박이지. 오늘의 한덕수에 대한 부분도 "정적수가 오류다."라든지 "왜 내란이란 걸 뺐냐."라든지 또는 앞에서 이제 "탄핵도 너무 야당이 많이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게 한마디라도 들어가 줬으면은 윤통이 기대하는 각하 가능성이 확 올라갔겠죠. 근데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아니 절차적인 문제로 오히려 야당 편을 다 들어줬으니 문제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연속적인 문제들이 좀 리스크로 올라와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인제 저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윤통의 경우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어떤 이런 황당무계한 음모론이죠. 뭐 부정선거니 중국 간첩이니 무슨 뭐 종북 척결이니 이런 시대착오적인 사고에 빠져서 이런 군대를 동원할 생각까지 하고 이걸 가지고 어떤 대화 타협이나 혹은 선거의 승리로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지지율도 다 빠져 있는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뭘 하려는 이런 망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편으로 인지한다면은 안타까운 사연일 수 있지. 근데 반대로 이걸 이재명이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해 봐봐. 또는 나중에 어떤 덜 떨어진 좌파 대통령이 나와 갖고 이런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만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다음에 또 다른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런 점에서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원천 차단을 시켜 놔야 된다는 거야. 그게 윤통의 탄핵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대통령이 감히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자기 망상을 가지고 또는 어디 이상한 틀투부나 사이비 종교 집단에 휘둘려 가지고 그런 망상 속에서 이런 계엄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선택을 못 하도록 방지책이 나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뭐 좌빨 새끼들도 맨날 음모론만 믿고 내가 볼 때는 이 자식들이 이거 우좀 새끼들이 여기 모여 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다. 이 우좀 새끼들이 여기 모여서 나를 갖다가 테러하려고 했다. 이런 걸로 얼마든지 계엄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책도 나와야 될 것이고 확실하게 못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좀 필요하긴 하다. 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윤통이 뭐 탄핵이 아니라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임기를 자기가 줄이겠다. 내가 임기 단축을 약속했고 뭐 자기는 개헌만 하겠다. 외치만 하고 자기는 내치는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걸 험지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또 탄핵 사유가 되고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윤통이 임기 단축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차피 윤통이 뭐 돌아와봤자 힘을 쓸 수도 없거니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내치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인사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오면 돌아오는 대로 또 엄청난 린치를 맞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 그럴 바에는 나 같았으면 좀 이렇게 추잡한 과정을 걷지 않고 그냥 하야를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뭐 빨리 대연정을 하든지 어떤 출구를 마련했을 텐데 윤통이 인제 이런 사이비 종교
광신도들을 앞세워서 자기가 끝까지 버티면 뭐라도 달라질 거라고 좀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달라진 게 없었죠. 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윤통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증언이 나왔어요. 제2 차 계엄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증언이 이번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부터 의혹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인제 한겨레 쪽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간부를 상대로 한 이 그 수사에서 얘가 증언을 했다 이거야. 얘가 단톡방을 삭제한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단톡방을 삭제한 일이 소름 돋을 일이 있었다. "소름 돋는 일이 뭔데 삭제했어 임마." 했더니만 이 간부가 뭐라고 하냐. 자기가 윤통이 그 계엄이 해제돼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해제된 다음에 대통령이 해제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 상황에 회의장에 모였다 이거야. 여기서 김용현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잖아."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김용현이가 "인원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했더니 고성을 지르며 "그건 핑계고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내가 또 재선포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 간부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전파한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 소름 돋아서 "내가 지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또 다른 합참 관계자 L씨의 진술도 있다. L씨도 윤통이 뭔가 말을 하셨는데 핑계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이 잡으라는 거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다시 걸면 된다라는 말은 제2의 계엄 선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그 증언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윤통께서 당시에 진짜 술을 많이 드신 건지 아니면 진짜 이상한 틀투브 모시고 정말 어디 광신도 사이비 종교 광신도들이랑 함께 이 세상을 내가 한번 새로운 땅으로 한번 뭐 축복받은 땅으로 내가 만들어 주자 뭐 이러고 휴거를 믿으신 건지 하여튼 재밌는 증언들 그 아주 디테일한 증언들이 지금 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보면은 이제 다음 달부터 윤통이 내란죄 수사를 받게 됐어요. 내란죄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그 재판과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윤통 역시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있다지만 재판 받아야 돼. 나가서 재판 받고 해야 되거든.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거의 공동 운명체처럼 당선이 되더라도 수사 받아야 하고 재판 나가야 돼. 하여튼 대통령도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가 있는데 저 내용들 그러니까 증언들이 좌자자자자자 기자들 앞에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저 정도면은 솔직히 대통령은커녕 이거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자기가 중국 간첩이 어쩌니 종북 척결을 얘기할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제까지 있었던 종북 빨갱이들이나 중국 간첩보다 더 위험한 짓을 했다는 걸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 지금. 애국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애국이라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어떤 합법적이고 어떤 건전한 과정을 통해 건전한 결과를 도출했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윤통은 그게 아니거든요. 저 내용들이 지금 밑에 있는 애들에 의해서 다 증언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윤통이 평상시에 밑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때 격하게 그리고 얼마나 마구리로 이렇게 일처리가 됐으면은 저런 증언들이 다 이렇게 하나 둘씩 다 흘러나오고 있느냐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